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 힘드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서 오후 넘어가는 무렵에 베리실버트가 이번 한 주는 고난의 한 주가 될 거다. 특히나,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해는 떠오르거든요.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뭐 이렇든 저렇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조작이 저질러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양몰이하고 항상 그래 왔어요. 그 반증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블룸버그의 예전에 자 여기 보세요. 2013년도 거예요. 2013년도 12월 5일 날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관해서 밴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폭락을 시켜놓고 그것에 관한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전 세계 뭐 중앙은행이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부러워한다. 뭐 악재 뉴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코인텔레그래프를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어저께 알리페이라고 있거든요. 안트파이낸셜 알리페이. 제가 이거는 뭐 네오하고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리페이하고 PBOC하고 관련해가지고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전면 밴시키겠다, 차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이용해서 PBOC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 상관없다.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 특히나 알리페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급작스럽게. 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8년도, 2019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 장세가 되게 안 좋으면 특히나 이제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럼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자, 긍정적이게 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서 에너지 소모하기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당분간은 좀 차단시켜 놓는 게 어떨까. 저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그냥 유튜브 가입, 이걸 오픈해서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채널은 원래 처음부터 무슨 뭐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 해서 뭐 지금까지 막 해가지고 뭐 거래소 레퍼럴을 단다던가 뭐 아니면 뭐 지갑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가입하면 이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금전에 관련된 거는 전혀 일체 안 하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2012년에도 2014년에도 2017년에도 그리고 2021년인 지금도 PBOC하고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시장이 되게 급등하거나 과열됐거나 아니면은 스캐머들 있죠. 사기꾼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이런 버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을 냉각 방향으로 빈번하게 만들어 왔다. 이런 뉴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누군가 한 문장을 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자 여기도 이거 보세요. 이것도 되게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17년도 9월 달에 월봉 캔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9월 달에 월봉 캔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7년 연말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과거를 되돌려 보세요. 2017년 연말에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어요. 딱 9월 달 지나고 나서. 근데 9월 달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자, 크립토커런시 거래소들을 차단시킬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500달러가 뚝 떨어졌다. 이때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안 했었으니까. 이때는 지금하고 이제 비교해서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도 불장으로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런 버드 뉴스, 악재 뉴스를 계속 던져놓고 하락세까지 엄청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이 지나고 나서 연말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를 보자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도 시장의 방향성을 시즌 종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거대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급해.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장이라도 막 그냥 뭐 한 주, 일주일 지나면 뭐 요렇게 생각, 그러니까 뭐 제가 7월 달이라고 얘기해서 7월 1일 되면 와, 그러면 뭐, 100m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매매 자체를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입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이거는 코인리스나 뭐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에 관해서 이미 어저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앞에서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스트래티지가 여기 보면 10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된 게 13,005개의 비트코인을 489밀리언을 주고 이거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폭락장이 있을 거다. 확신이 없다면 이분은 이 거금을 들여서 1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까요? 이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코인 투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들은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제 유튜브를 보고 확신이 있으면 확신하는 것만큼 투자를 하는 거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는 거고 하락장이 시작이다, 시즌 종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해외 차티스트 중에 되게 많아요. 국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각자 그냥 마음에 맞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해야죠. 어쨌든 확신만큼 투자를 하자.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야. 대출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개인 소관이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대출을 받으셔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된다면 하는 거죠. 그건 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베리 실버트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어저께. 자, 어저께 낮에 고난의 한 주가 될 거다. 고난의 한 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베리 실버트가 잘 하진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근데 고난의 한 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번 주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만만하게 생각해서 뭐 금방 폭락을 했으니까 금방 급등할 거야, 이렇게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고난의 한 주를 잘 넘기자. 이번 달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어쨌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나서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호재 뉴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애플,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 아이맥, 자, 그 애플 스토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에 관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섹션을 하나 나눴다.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어플이 몇 개가 있다. 여기 보면은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캐시어플, 캐시앱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이 의미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애플사에서 과연 크립토에 관련해서 왜 섹션을 나눴을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나눴을까? 근데 이미 인정한 거예요. 애플사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제 추측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거래소들로 고래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 팔기 위해서. 라고 그런 얘기가 이분이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32,000에서 멈출지, 이런 하락세가 멈출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해서 28,000대를 찍을지, 2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8,000원 몇백 달러? 많이 떨어져 봐야? 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떨어져 봐야. 뭐 2만 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일단 빅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고, 어쨌든 거래소에서 빠져나갈 때는 좋은 건데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되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거래소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또 하시네요. 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매매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이거를 좀 많이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상품을 많이 매입을 할 거다. 이런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조금 많이 립을 많이 하죠. 뭐 호라이즌에 관해서도 립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이제 해킹 사태가 있었을 때도 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베리 실버트가. 해킹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뭐 팔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 후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예전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온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협의한다, 뭐 조인한다, 같이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는데 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크립토뱅크, 세바, 스위스로부터 나온 이제 세바하고 그리고 프랑스 국립은행, 자, 뱅크 오브 프랑스가 디지털 증권에 관해서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를 넘어서 디지털 증권에 관해서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쪽에서는 버드 뉴스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인프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자, 어떤 게 진실일까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이 말이 거짓일까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연이에요. 인류가 진보하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들의 숙명이에요. 증권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먼 미래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을 증권형으로 만들어 놓고 증시에 상장시키고 거기서 세수 창출을 하는 거는 그들의 결국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지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투자하게 되면서. 근데 이분은 이더리움을 되게 쌀 때 샀어요. 사실은 이더리움을 뭐 10,000원이 안 되는 돈에 5,000원이 안 되는 돈에 조금 많이 매입을 했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 매입을 하고 뭐 같이 뭐 톡방에도 있고 뭐 연락도 개인적으로 하고 지내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3년 동안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니까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지? 왜 연락도 없고 카톡도 사라졌지? 이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닿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무면허를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딱 2018년 8월 달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도 2018년 8월 달에 무면허를 4번을 걸렸대요. 한 번이 아니라. 근데 뭐 4번을 걸리면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 저는 잘 모르죠. 그런 법에 관해서. 근데 무면허를 4번을 걸려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형무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3년간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초 2021년 올해 초에 나왔어요.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그냥 망치 매매를 하게 된 거죠. 이더리움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쨌든 10,000원이 안 됐을 때 샀기 때문에 뭐 일반 분들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좀 개수보다는 조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반 분들보다는,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근데 어쨌건 매매를 못하게 됐잖아요. 이때 제가 2018년 8월 달을 보니까 이때가 50만 원 미치였어요. 50만 원 미치인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떨어졌어. 이때 이제 떠났으니까, 형무소로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3년간의 하락장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까지도 해가지고 어쨌건 오르긴 했지만 어쨌건 요럴 때도 있어. 2019년 넘어가면서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50만 원대가 아니라. 이때는 진짜 많이 저도 시장이 꺼지는 줄 알았는데
저는 2019년 3월 달인가? 이때 좀 매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그것도 가장 최하점에서. 근데 제가 8, 90% 팔았던 게 아니라 그때 이사를 갈 일이 있었어요. 이사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팔았죠. 뭐 억지로 뭐 제가 손절을 했던 게 아니라 어쨌거나 뭐 제 성격상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느 정도 빠져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대충 보시면.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건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랑 지금 현재 뭐 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뭐 반 이상 까졌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때랑 비교해 봐서 전체적인 걸 보면 인생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인생 모른다는 거죠. 진짜 몰라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그냥 시장을 안 봐버린 거죠. 트레이딩을 안 하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이분한테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생은 모른다. 가상자산 시장은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기 전하고 하고 한 후하고 사실은 되게 많이 틀려졌어요. 사람 사는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지금 구간이긴 하지만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건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버드뉴스를 던졌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백신 관련해서 이 백신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뉴스를 막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가상자산하고 관련하는 것만 얘기해라. 이게 무슨 뭐 코인 방송이지 가상 뭐 코로나 방송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신경 쓰냐면 사실은 팬데믹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하고 경기 부양책, 금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작년 3월인가 그때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한번 되돌려 보자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팬데믹이 다시 돌아가면서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미국 정부에서 전 세계 정부에서 꺼내기 시작해요. 자,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코로나 뭐 바이러스에 관해서 뭐 백신 접종을 뭐 영국 같은 경우 80% 이상 했었다. 뭐 이스라엘은 거의 100% 가까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델타 변이가 이제 등장하면서 영국이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델타 변이 득세에 전 세계 다시 방역 고삐 죄고 있다. 이스라엘이든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게 틀릴까요?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름을 기점으로 아마 조금 많이 확산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워지니까 거기다가 휴가 시즌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길 바라냐. 제가 무슨 악마인가요?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방향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팬데믹이 창궐하고 경기 부양책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양적 완화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에 관한 것도 조금 아마 뒷걸음질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의 중요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팬데믹이 다시 창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2022년에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사도 그렇고 이 VR하고 AR하고 관련된 기기들 있죠.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상품을 출시를 하면 이때 때마침 상황이 팬데믹이 창궐했다.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기들의 보편화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VR이나 AR 기기의 보편화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커머스하고 맞물려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 비약한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그거는 따로 퍼즐을 맞춰보시고 뭐 VR하고 관련한 거 뭐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커머스를 어떻게 준비하나 애플사는 과연
이 AR 관련한 VR하고 관련한 기기를 왜 시판하려고 하나? 쿠팡하고 다시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시고 아마존하고 관련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시면 아마 그 그림이 뚜렷하게 아마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고 시즌 종료라는 말이 창궐하는 이때 아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확신 있으신 분들은 저는 끝까지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